그래서 이 거래액이 만약에 1조 5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제를 못한다면은 이 업체의 매출하고 무관하게 이 전체 거래액에서 이 티몬 EMF 같은 그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유통이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국내 주요 전자상거래 종합몰들에 대한 안전성,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거대한 몰에서만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버티컬 커머스라 그래서 각각의 전문몰들이 많이 확장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패션 같은 경우에는 쿠팡 네이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무신사라든지 지그재그라든지 브랜디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몰에서 많이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 국내 주요 패션 플랫폼 과연 어떤 업체가 조금 안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떤 업체가 조금 불안하게 그렇게 운영 지표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패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신사라든지 W컨셉이라든지 이 카카오스타일, 지그재그로 운영하고 있죠. 또 브랜디라든지 이런 식으로 뭐 동대문 패션부터 해서 일반적으로 브랜드 옷을 지금 고객들한테 공급하는 그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는 머스티, 트렌비, 발란 같이 명품 플랫폼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각각 어떤 부분들이 이 기업들한테는 지금 기회 요인이 되고 위험 요인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장 건전하게 운영하고 가장 우리가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평가하는 게 바로 무신사입니다.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지금 연간 한 1조에 육박하는 9,900억을 찍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또 거래액이라 그러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무신사가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PB도 많이 팔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도 있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거래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4조에 가장 큰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션 플랫폼 중에는. 영업이익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1억 적자가 나왔지만 그 전에는 계속 흑자가 나왔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누적 손익으로 봤을 때 무신사는 한 2천억 이상의 영업 흑자가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 총계도 6,800억으로 굉장히 크고 현금성 자산이 4,200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런 전자상거래 패션 플랫폼 중에는 가장 우수한 안정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매출이 지금 9,900억이 넘었기 때문에 11번가에 8,600억도 능가할 정도로 매출도 지금 견조하게 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W컨셉인데요. 이 W컨셉은 이제 신세계 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 그룹이 인수했던 그런 업체인데, 거래액 기준으로는 5천억, 자체 매출 기준으로는 한 1,400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은 580만 원이기 때문에 작년도 한 해 동안에 거의 2분, 제로에 수렴은 하긴 하지만 그동안에 여태까지 쌓아왔던 영업 중에 200억 정도 영업 흑자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신사와 W컨셉이 가장 견조하게, 가장 안전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카카오스타일인데요. 이제 지그재그라고 2030 여성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뭐 거래액 기준으로는 1조 5천억, 매출액 기준으로는 한 1,6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한 20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리고 22년도에도 521억 적자가 났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누적 손익으로 본다면은 1,000억 이상의 이 3년 기준으로 1,000억 이상의 영업 적자가 좀 쌓여 있는 상태고요. 다만 카카오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라는 대기업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지급 보증이라든지 안정성에는 조금 더 여유가 좀 있을 거는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사실은 조금 어느 정도는 위험성에 있는 기업들인데, 뉴넥스 같은 경우에는 브랜디라고 동대문 패션을 주로 사입해서 판매하는 혹은 연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 매출이 570억이고 지금 거래액 기준으로는 1조이기 때문에 작지는 않습니다. 1조라는 거래가 이 브랜디라는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0억 적자가 나고 있고요. 또 이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1%가 넘어가기 때문에 누적 손익으로도 본다 그러면은 최근에 1,900억 정도 그 적자가 지금 쌓여있는 상태라서 조금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위험한 업체라고 본다면은 최근에 명품 시장이 많이 잠식당하면서 많이 축소됐죠. 머스티, 트렌비, 발란, 머트바이라고 불리는 이 명품 3대장 업체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은 이 세 업체 다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나고 있고, 또 여기에 또 누적 적자액이 머스티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346억 적자가 났고 3년 기준입니다. 자본 잠식도 지금 되고 있어서 한 236억 정도는 자본 잠식이 된 상태고요.
뭐 트렌디 마찬가지로 지금 누적으로는 한 675억 정도의 영업 적자가 쌓여 있고요. 또 자본 잠식이 또 653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반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란도 721억 정도, 그 정도의 영업 적자가 지금 쌓여 있고 또 785억이라는 자본 잠식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머스티, 트렌디, 반란 같은 명품 쇼핑몰 같은 경우가 한때 굉장히 큰 고성장을 하다가 이 트렌드가 지금 꺾이면서 많이 고전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이블리인데,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 패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24년도 5월 기준으로 에이블리의 이 MAU라고 그러죠.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833만 명이기 때문에 가장 큰 우리나라의 패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무신사, 뭐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패션 플랫폼의 순위가 나오는데 이 큰 플랫폼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래액 기준으로 한 1.5조 정도의 거래액이 나오고 있고, 매출액으로는 한 2,6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블리나 뭐, 반란, 뭐, 머스티, 트렌드, 이런 업체들, 뭐, 브랜드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매출은 직접 물건을 사입해가지고 PB를 만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업체는 이제, 이 무신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업체들은 대부분은 이런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이 오픈마켓이죠. 마켓플레이스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매출보다도 더 잘 보셔야 될 게 이 거래액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거래액이 만약에 1조 5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제를 못한다면은 이 업체의 매출하고 무관하게 이 전체 거래액에서 이 티몬 EMF 같은 그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이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적으로 2천억 이상의 영업 적자가 쌓여 있고 지금 한 543억 정도의 자본 잠식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본 잠식이라는 거는 영업 활동으로 누적 적자가 쌓여서 자기 자본, 순자산까지도 다 갉아먹고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자본 잠식이 된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 폐지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완전 자본 잠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자본 잠식 상태가 빠르게 탈출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조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패션 플랫폼 중에서 가장 건실한 업체는 무신사가 거의 유일한 부분인 것 같고,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 무신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패션 업계의 쿠팡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포션을 무신사 쪽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패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정산 주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앞에서 얘기 드렸던 지마켓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스타컴이라든지 쿠팡 등에서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산 주기가 좀 짧은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무신사나 W컨셉은 정산 주기가 40일로 좀 깁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만약에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팔았으면은 이 판매된 기간에서 40일 뒤에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카카오나 나머지 업체들, 뭐 뉴넥스 브랜드 같은 업체들은 5일 정도에서 보통 늦으면은 한 9일 정도까지 그 정도에서 고객이 구매 확정을 누르면은 대금 결제가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티몬 EMF 정도의 그 정도의 큰 파장이 만약에 뭐 어떤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많이 그런 식으로 판매자나 뭐 이런 구매자들이 그렇게까지는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반란이나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반란이 이제 정산 주기가 7일, 15일, 30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특히 에이블리 같은 경우에는 25일 정산 주기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보다도 조금 더 긴 면이 있습니다. 아까 무신사나 W컨셉이 그래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40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현재 재무 구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결제 주기가 뭐 8일에서 뭐 이 넘어가서 뭐 한 달 가까이 가게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법적인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이 자체적으로도 이런 또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이블리 같은 경우 잠깐 한번 설명드리면은 지금 에이블리는 2,230억을 투자를 갖다 받았어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했었기 때문에 이런 큰 금액을 투자 받고도 지금 자본이 잠식되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부분을 탈출하기 위해서 알리바바를 포함한 이런 투자 그룹에 2천억 정도의 투자 MOU를 체결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MOU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알리바바라든지 테무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중국 자본에 대한 그런 의구심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조금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뭐 물론 에이블리 측에서도 국내 자금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쪽으로 턴을 한 거긴 하지만 과연 이 알리바바 그룹이 자사의 그런 패션 플랫폼도 있고 라자다라든지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에이블리를 정말 진정성 있게 파트너로 키우려고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국내 상륙을 위한 교두보로 삼기 위한 임시적인 그런 방편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상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1, 4분기 때에서는 조금은 이제 흑자 전환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누적 적자가 수천억이 나왔지만 23년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33억까지는 나왔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컬리도 그렇지만 이런 에이블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뭐 지연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의 광고비를 갖다 절감한다거나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 금액에서는 뭐 충분히 다시 플러스로 보일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올 1년 내내 하반기까지 과연 실적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 벼랑 끝에 몰린 명품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제2의 티몬 IMF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최근에는 캐치같이 이 명품 위주로 했던 패션 플랫폼도 이제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2의 그런 캐치가 되지 않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참고적으로 트렌비나 발람, 머스티 다 전성기 때에 비한다면은 이 고객 수가 3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부터 23년까지 연속으로 적자 규모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발람 같은 경우도 뭐 22년, 23년도에 수백억 뭐 마찬가지죠. 트렌비도 마찬가지고 머스티도 마찬가지로 다 뭐 수백억대의 적자가 지금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특히 명품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로 22년까지는 그래도 25% 이상 고성장을 했다가 23년 들어서는 이 롯데백화점의 명품 신장률 5%대로 떨어졌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0.3%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명품에 대한 이 소비 자체가 좀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것도 좀 이슈가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뭐 단기에 해결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 명품 플랫폼이라고 전부 다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이 발란, 트렌비, 머스티 어려움 겪고 있는 가운데 젠테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젠테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년도 309억에서 23년도 488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억대 명품 플랫폼 중에서 유일하게 1000억대를 지금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기존에 있는 명품 플랫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직접 명품을 사입해가지고 매출 규모를 키워 나가다가 이제 재무적인 부담 때문에 이제 직접 사입을 포기하고 이제는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젠테도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젠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데이터 기반의 이 기업으로 조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부티크, 특히 이 이탈리아에 있는 부티크, 즉 명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100개 이상의 이탈리아 부티크들하고 연동을 하면서 그들의 재고 데이터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5분, 10분 안에도 재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가장 최신 상품을 국내 고객들한테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하고는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태리를 벗어나가지고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로까지도 지금 올해는 확장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반적인 명품 플랫폼이 아니라 조금 더 차별화된 데이터 기반의 이런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는 이런 시장으로 명품 플랫폼도 바뀌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리가 두 개의 안전한 업체가 있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무신사 외에 W컨셉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W컨셉은 신세계 이마트 그룹이 인수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물론 재무 건전성도 그 기업이 보증하는 부분은 물론 있고요. 또 이 컨셉이 W컨셉이 동대문 패션이 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신규 브랜드, 특히 브랜드 디자이너들을 한 1,400개 달하는 브랜드들을 육성하면서 브랜드 인큐베이팅이라 그러죠. 그런 전략으로 신생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면서 많은 또 이 고객들한테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 유사한 컨셉, 무신사가 인수했던 기업 중에 29cm라고 있는데 이 29cm에 조금 밀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29cm가 조금 더 이런 뭐 브랜드에 대한 디자이너에 대한 차별화도 조금 더 잘 해나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홈페이지도 마치 패션 매거진을 보는 것처럼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서 특히 젊은 여성 고객들을 많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남성 고객들 위주의 무신사에서 29cm가 등장하면서 여성 고객까지도 흡수해 나가면서 무신사가 굉장히 크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 영향으로 지금 W컨셉의 부채 비율도 뭐 상당히 올라가서 한 300%대 이상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W컨셉도 향후에는 조금 더 이런 신중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무신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패션 업계에서 본다 그러면은 내기 역할도 하고 쿠팡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한때는 에이블리라든지 지그재그라든지 브랜드 같은 동대문에서 중저가로 구매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반면에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옷을 제작하는 버티컬 커머스거든요. PB를 직접 만들고 또 무신사 스탠더드라고 불리는 그런 또 샵들도 많이 오픈하면서 굉장히 차별화된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무신사가 에이블리라든지 지그재그를 압도하면서 시장 1위 자리를 막 확고하게 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플랫폼 전략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29cm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또 하나 오프라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성수동, 한남, 홍대 이런 젊은 층이 밀집한 핫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매장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이들의 성지로 떠오르는 핫플레이스가 바로 성수동인데 이 성수동에 무신사 캠퍼스 N1, 무신사 스튜디오 성수, 무신사 테라스 성수 이런 여러 가지 무신사의 자회사들의 시설, 오프라인 시설들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이 패션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이게 무신사의 또 다른 성공 비결이고요. 이게 바로 도시 플랫폼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오프라인을 만드는 거는 기본이고 그 오프라인을 어디다 만드느냐 가장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젊은 층의 성지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에 오프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서 패션을 어떻게 보면 리드해 나가는 그런 경쟁력, 독창력 때문에 무신사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교두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신사와 나머지 쇼핑몰을 차이점을 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에이블리라든지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발견형 쇼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은 그 고객들이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가지고 그 고객한테 최적화시켜서 뭐 10대 여성 고객, 20대 남성 고객, 그 고객의 구매 패턴이나 그런 게 맞춰서 이제 맞춤형으로 상품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그런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방식이었다 그러면은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부분이 아니라 패션 자체, 이 플랫폼 자체가 브랜드를 육성을 하고 그 브랜드의 충성 고객을 끌어오는, 즉 목적형 쇼핑에 더 정확하다. 그게 이 무신사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보다 보면은 어떤 뭐 11월 달, 만약에 12월 달 그 월별 따라가지고 어떤 옷이 많이 팔릴 것 같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예 그쪽에 집중적으로 패션 아이템을 육성하고 브랜드를 새롭게 신규로 들어와서 고객들을 오히려 먼저 소개를 하고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무신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갈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이 엠버서더 전략이라서 엠버서더 전략이라는 거는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뉴진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뜨기 전이었는데 그 뜨기 전에 이미 2, 3년 전에 계속 후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뉴진스를 통해서 무신사 옷을 계속 홍보한다거나 이번에 올림픽도 마찬가지고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고 이런 단복 디자인에 참여하면서 단순하게 우리는 연결해주는 업체가 아니라 토탈 디자인을 통해서 패션을 리드해 나간다. 그런 업체로 자리매김한 게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 주요 패션 버티컬 브랜드들이 이 활성 사용 개수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무신사는 견조하게 그 부분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패션 플랫폼 어떤 기업이 안전하고 어떤 기업은 조금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지 혹은 또 그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좀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패션도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 한 몇 개 업체에서 전체 시장 10조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 매출은 1조 7천억이지만 이 9조 6,500억이라는 시장이 불과 몇 개 업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조 6,500억 나오는 이 업체 매출이 마이너스 적자 636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6%라는 거죠. 즉 패션 플랫폼은 사실은 무신사 같은 업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 상당히 좀 불안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매출 드라이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 누적 손익을 조금 더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정산 주기를 조금 더 짧게 안전하게 가져간다거나 이런 쇼핑몰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